네, 며칠 전에 전해드린 적 있죠? 일본에서 그 붉은 누룩, 홍국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붉은 누룩 성분을 먹고 사망하거나 병원에 입원하는 그 사태. 자, 그에 대한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일본에서 붉은 누룩 성분이 들어간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한 뒤에 숨지거나 입원한 환자가 늘면서 이 파문이 지금 일본 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 성분을 넣고 만든 그 건강보조 제품이 국제적으로, 전국적으로 또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의 원료 가운데 상당수가 지금 어디까지 유통됐는지도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광범위해서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그 지자체와 함께 지금 완전히 비상이 걸렸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 붉은 누룩이라는 것은 뭐 한국에서는 뭐 홍국이라고도 부르고 있고 그러는데요. 이 성분이 들어간 건강보조제가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판매된 상태라고 합니다. 고바야시 제약회사라는 데서 이 붉은 누룩, 홍국 뭐 이름을 붙여서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었는데 문제는 자기네가 자체 브랜드를 통해서 뭐 붉은 누룩이다 해서 만들면 사람들이 고바야시 제품에서 나온 것만 먹지 않으면 되겠구나 하면 되는데 이 고바야시 제약사에서 그 자기네가 만든 붉은 누룩을 원료로 해서 뭘 만들겠다고 하는 수많은 건강보조 제품 회사에 이 원료를 팔았습니다. 어디다가 얼마만큼 많이 팔았는지 또 그 원료를 사간 그 많은 회사들이 어떤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지 지금 다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라는 그 이 제품을 섭취해온 사람 가운데 2명이 지난 26일 말씀드린 대로 신장 질환으로 신장 질환으로 숨진 것이 이제 처음으로 확인돼서 제가 그때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그런데 또 추가로 지난 한 2년 전부터 이 해당 제품을 계속 지속적으로 복용해 온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2명이 사망한 사실이 또 추가로 이번에 파악이 됐습니다. 이 성분이 들어간 건강보조 제품을 먹고 입원 중에 있는 환자도 벌써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이 문제 제품을 복용한 뒤에 몸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상담을 요청한 건수도 지금 한 4,000건 정도가 지금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고바야시 제약사는 주주총회를 열고 피해 확대 방지와 또 원인 규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이 불안감을 채울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바야시 제약 그 본사는 오사카에 있는데요. 그 오사카 시 차원에서도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사카가 시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 관련 제품들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관련 정보를 일본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와도 제공을 하겠다. 그렇게 투명하게 국제사회와도 공유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원료로 해서 만든 제품들이 국제적으로 전 세계로 팔려나갔기 때문에 지금 일본 사람들만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 진행되는 그 과정 내용을 국제사회와도 공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성분이 일부 또 많이 들어간 어떤 제품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조금 들어간 제품도 있을 것이고 이게 뭐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그 일부 성분이 포함된 그 홍국, 붉은 누룩 원료 얼마나 팔았느냐 그러면은 무려 원료로 7톤 정도가 팔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양 7톤을 팔았는데 원료로 어떤 회사는 뭐 7톤 중에 뭐 1톤을 사가갖고 엄청나게 많은 이 원료를 넣고 물건을 만들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뭐 조금 사가서 조금만 넣을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일일이 파악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파악되는 건 유일하게 한 7톤 정도 이 원료가 어디론가 팔려나갔다라는 것만 지금 파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바야시 제약사가 만든 건강보조식품의 피해가 지금 얼만큼 확산될지 정말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가운데요. 소비자들은 정말 두렵다라는 그 불안감만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일본에서 만든 붉은 누룩, 홍룩 이걸로 그 원료가 좀 들어가 있다.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절대 당분간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볼티모어 항구에서 발생한 그 교량 붕괴 사건과 관련된 속보 또 오늘 들어와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선 충돌로 붕괴한 볼티모어 항의 대형 교량 철거 작업이 이제 어제부터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무너져 내려 있는 철거를 다 제거해야, 인양을 해야 그 다음에 배를 인양할 수 있고 또 배를 인양해서 다 치워야 바다를 좀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야 볼티모어 항도 다시
항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단계가 거의 시작되고 있다라는 그런 겨우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죠. 당국은 교량 잔해 제거 등을 위해서 크레인을 실은 대규모 바지선을 이동시키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 늦게 이 항구에 바지선이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양하고 이 무너져 내린 그 엄청난 철근, 이 덩어리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고 하는 작업, 이게 누가 하느냐? 네, 결국은 군대입니다. 군. 미 해군에는요, 이렇게 좌초된 대형 선박을 끌어내는 해군 인양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해군 인양부대가 직접 주도를 해서 작업이 시작됐고요. 투입되는 장비는 최대 1000톤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그 크레인 바지선이 동원됐다라고 합니다. 해군 인양부대는 물속에 잠겨져 있는 그런 교량 부분도 제거해야 하고 해서 인양 작업이 상당히 걸릴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는 이와는 또 별개로 철거 작업과 재건 작업에 필요한 긴급 자금 6천억 달러를 연방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그 한 5초 정도밖에 안 되는 쾅 하고 한 5초 만에 교량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엄청난 인명 피해, 그리고 엄청난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 여파를 미치고 있고, 당장 지금 현재만 6천억 달러가 그 5초 사이에 긴급 자원으로 지불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서 초기 자금 요청은 즉각적인 사태 대응 노력과 신속한 복구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당장 필요해서 집행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들으셨죠? 초기 자금만 지금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주지사는 그러면서 이 일은 몇 시간이냐, 며칠이냐, 몇 달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더 길게 봐야 된다. 앞으로 가야 될 더 훨씬 먼 길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몇 달 정도 갖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거기 철제근 다 인양하고 또 그 좌초되어 있는 화물선을 인양해서 얼핏 보기에는 바다가 좀 평안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게 상황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앞에, 그 후에도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나 여파가 계속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교량을, 다리를 다시 지어야 하는 문제까지 있는 것이죠. 그건 뭐 당연히 수년이 걸릴 것이고요. 자, 붕괴 잔해 제거와 이 교량 재건에는 모두 한 20억 달러 정도가 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연방 정부 관리가 이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블룸버그 통신이 뭐 기자가 그냥 쓴 게 아니라. 자, 여기에 들어가는 그 비용 상당 부분은 또 보험사가 부담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당연히 뭐 보험은 들어있을 테니까. 그런데 이제 보험사가 지불할 액수 당연히 수십억 달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사고를 일으킨 그 컨테이너선이 보험 가입해 놨는데 그 가입한 그 보험사는 또 왜 보험회사도 가입자를 받고 자기도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너무 엄청난 보험금을 물어줘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자기네들도 회사가 파산할 수밖에 없으니까 또 자기네들도 2차 소위 말하는 재보험을 들잖아요. 더 상위, 더 대형 보험사에다가. 그래서 이 사고를 일으킨 컨테이너선이 가입한 보험사는 여러 재보험사와 또 연동이 돼 있어서 그 과정에서 어찌 보면 특정 한두 개 정도의 보험회사는 파산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보험을 좀 충분히 잘 드러났다면 다행히도 작은 보험에서도 파산하지 않을 수 있죠. 보험을 받고 예를 들어서 뭐 10,000불 받고 보험을 받았는데 이 10,000불 중에서 한 1,000불만 남기고 9,000불로 또 다시 재보험을 들었다면 청구가 들어오면 이 청구받은 걸 여기다 요청하면 되니까 마지막에 있는 가장 큰 그 재보험 회사는 규모가 이제 큰 세계적인 회사라면 아마 보험료를 물어주고도 파산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제 파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건데 요거는 조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국의 그 로이즈 보험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초대형 보험사잖아요. 그 영국의 로이즈 보험사의 브루스 카네기 브라운이라는 그 회장은 어제 그 CNBC에 나와서 인터뷰를 잠깐 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재적으로 사상 최대의 해양 보험 손실이 이번에 될 것 같이 내가 그렇게 느껴진다. 내가 지금 책상에 앉아서 직원들하고 아주 꼼꼼하게 숫자를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내 오랜 보험회사 운영 경력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사고가 잠재적으로 해양 역사상, 우리 인류 해양 역사상 가장 큰 액수의 보험 손실이 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이 상당히 큰 보험 청구가 될 것이다라는 예상 속에서 자원을 지금 신속하게 배치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앞서 그 정부 구조당국은 그 교량 붕괴로 인한 실종자 6명 가운데 2명의 시신을 엊그제 인양을 했습니다. 8명 인부 가운데 2명은 바로 즉각 구조가 돼서 살았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지금 거의 다 회복했다고 하고요. 실종된 6명 가운데 2명의 시신을 인양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시신은 그럼 어디 있었느냐? 이들의 시신은 교량 중간 부분에 있던 그 픽업 트럭에서 잠수부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픽업 트럭이 떨어질 때 이 차량과 같이 떨어지면서 뭐 떨어지는 충격에 의해서 어떻게 사망이 됐는지 아니면 그 안에서 뭐 익사를 하게 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픽업 트럭 옆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나머지 실종자들의 시신이 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접근을 해서 좀 시신 이양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좀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붕괴된 교량 잔해를 먼저 큰 것들은 또 위험한 것들은 치워야 하기 때문에 그 잔해 인양 작업이 조금 더 진척돼야만 추가적인 구조 작업, 시신 수색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잠수부들이 또 무리하게 시신을 찾는다고 들어갔다가 또 잠수부들이 위험에 빠지면 안 되니까요. 좀 그런 참 민감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국가교통안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NTBS.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사고 원인 조사를 이미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현재 좌초되어 있는 그 사고 선박에 직접 우리 조사위원들이 선박에 올라가서 그 장치에 수록된 어떤 정보들도 다 지금 갖고 오고 있고 서류 같은 걸 다 갖고 와서 이제 확보를 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그 배의 선장 그리고 선원들하고의 그 면담까지도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원들 또 선장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들이 받은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 1차 면담은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번 그 브릿지, 교량 붕괴, 그 다리의 이름은 프랜시스 스캇 키 브릿지입니다. 이 다리의 붕괴로 인해서 주요 수출입 항구인 그 볼티모어 항이 잠정적으로 폐쇄되고요. 또 자동차 업계에 이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볼티모어 항구에는 미국 그 내륙으로 가는 그 직동 철도 노선 2개가 연결이 돼 있어서 자동차 제조사들은 매우 선호하는 항구입니다. 여기저기 공장에서 만든 자동차들을 다 이리로 갖고 오면 여기서 컨테이너선에 실어서 수출도 되기도 하고 뭐 아니면 뭐 서부 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제일 많이 이용하는 그 자동차 회사들이 포드, 그리고 이제 제너럴 모터스, GM, 또 BMW, 폭스바겐, 토요타, 닛산, 볼보 등입니다. 뭐 거의 웬만한 큰 회사는 다죠. 다행히 현대기아는 또 아니어서 그 부분은 다행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이 볼티모어 항구를 주 항구로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을 통해서 수출입된 승용차와 소형 트럭 등은 지난해에마도 무려 85만 대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나가는 것이죠. 이는 미국 내에서 13년 연속 가장 많은 규모로 미국 전체 자동차 수입 물량을 보내는 그런 항구입니다. 미국 전체, 어찌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 전체의 자동차 수출입 물량의 15% 이상이 이곳에서 나간다고 합니다. 자, 볼티모어 항구 수입은요, 42% 정도가 자동차, 또 자동차 관련 부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볼티모어 항구가 이제 지금부터 잠정 폐쇄됐는데, 이로 인해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업계가 바로 자동차 업계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리고 뉴저지 또 뉴욕 등에 있는 항구를 대체 항구로 사용할 수 있나 지금 뭐 알아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뚜렷한 대안을 지금 찾지 못했습니다. 뭐 대안을 못 찾았다기보다도 결론을 못 내린다라는 게 뭐 정확한 얘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뭐 뉴욕이나 뉴저지 중에 항구를 대체 항구로 할까라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쪽에 뭐 전문 인력이 갑자기 몇천 명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전문적인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운송 속도가 제대로 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도 참 걱정 어린 그런 보도를 어제 했는데,
대체 항구를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자동차 운송을 담당할 숙련된 인력과 전문 장비가 그곳에 충분하게 갖춰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뉴욕이나 뉴저지 항구 쪽에도 전문 인력 장비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 항구에서 지금 돌아가는 거에 맞는 정도의 인원, 맞는 정도의 장비가 있지,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 몇천 명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장비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뭐 어떻게 좀 더 간다면 뭐 모를까, 장비는 뭐 갑자기 어디서 가져오기도 쉽지 않은 문제죠. 새로 설치하는 것도 몇 달, 몇 년 걸릴 수도 있는 문제.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사실 자동차 수출하는 데 있어서 무슨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동차가 공장에서 다 만들어지면 일단 뭐 자동차 뭐 6대, 10대 싣고 가는 그런 대형 트레일러를 통해서 특정 지역까지는 자동차를 싣고 가지만, 그 특정 지역, 항구에 인접해 있는 초대형 주차 시설까지는 다 갖다 놓는데, 여기서 배 안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컨테이너에 싣고 하는 부분은 그 사람이 일일이 운전해서 다 계속 갖다 놓고 다시 와서 갖다 놓고 다시 와서 수백 명이 쉴 틈 없이 해야 하는데, 이게 아무나 운전 좀 할 줄 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경험이 있는 소위 말해 전문 인력이나 돼야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이게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대체 항구만 찾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연방교통부의 피트 부티지지 장관은 이 볼티모어 항구가 언제 운영을 재개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모르겠습니다 라면서, 이 교량의 재건축은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러나 항구 운영의 재개 문제는 교량의 재건과는 관계없이 일단 수로를 확보하는 대로 곧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조속히 사고 원인도 지금 밝혀내야 되고요. 그리고 희생된 사람들의 어떤 추모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미친 이 여파도 가능한 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항구 재개도 빨리 서둘러야 할 거고, 다리도 빨리 지어야 될 거고, 참 그 5초 만에 발생한 붕괴 사고로 인해서 할 게 너무나 많고 또 시간도 상당히 많이 길게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저녁 뉴욕에서는요, 이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기금 모금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두 전직 대통령이 출동한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자금을 내면 입장이 가능한 그런, 일반인도 참석이 가능한 그런 행사였는데, 가면은 이제 뭐 가만히 앉아있다가 올 수 없잖아요. 사진 찍고 이제 그런 게 주 목적으로 일반인들이 가는데, 사진 찍는 것도 종류가 다 있습니다. 자, 그럼 사진 찍는 데는 얼마인지, 또 사진 찍기도 종류별로 또 얼마인지 이 시간에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그 바이든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함께 어제 2,500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모금했습니다. 어제 저녁 단 몇 시간 만에요. 이 바이든 대선 캠프 관계자는 이번 선거 자금 모금 행사를 놓고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모금 행사다라면서 아주 스스로 자평을 그렇게 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캠프는 뉴욕시 라디오 시티 그 뮤직홀에서 열렸던 그 선거 자금 모금 행사를 앞두고 참가자들을 위한 이제 티켓 판매를 실시했거든요. 이제 가장 싼 게 250불. 정치자금 그 기부금인 그 티켓은 일단 참가만 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갈 수만 있는 것은 250달러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과 또 오바마, 클린턴 전 대통령들을 더 가까이서 보는 자리 다 액수가 틀리고요. 또 같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기부 금액을 당연히 더 내야 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판매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3명의 전 현직 대통령과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면 10만 달러를 내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이상도 있습니다. 10만 달러에서 돈을, 이건 뭐 얼마라고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10만 달러에서 돈을 몇만 불 더 내면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가 이 500명을 대상으로 행사 후에 진행하는 파티에도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그 250달러의 기본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명수로는 일단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행사 딱 한 번으로 어제 저녁 모금한 금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한 달 동안 모금한 정치 자금보다도 500만 달러가 더 많은 액수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월 한 달 동안에 모은 게 한 2천만 불 되는데요. 어제 저녁 한 번 행사로 바이든 대통령은 2,500만 불을 모은 겁니다. 각종 혐의로 형사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사법비용 지출 등으로 정치자금 보유 측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현재 크게 밀리는 상태죠. 바이든 캠프는 현재 약 1억 5,500만 달러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측은 3,700만 달러만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선거가 막판으로 갈수록 사실은 자금, 돈줄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 캠프 측이 조금은 불리한 상황을 지금 맞고 있다라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의 지지율을 그럼 오랜만에 좀 살펴볼까요? 최근에 가장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 작년 연말에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이 많이 뒤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건 엎지르기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접전, 그리고 일부 지역은 이미 역전, 막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우선 그 바이든 대 트럼프 양자 대결을 먼저 볼까요? 그럴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소폭 앞섭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다자 대결로 놓고 볼 때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역시 소폭 우위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퀴니팩 대학이 최근에 그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양자 대결 시에 바이든 대통령은 48, 트럼프 전 대통령은 45%로 소폭 3%포인트 바이든 대통령이 앞섰죠. 바이든 대통령은 경합주에서, 경합주가 사실 또 중요한데 이 경합주 여론조사에서도 상당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격차를 많이 지금 줄여가고 있고요. 심지어 위스콘신 주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전세를 역전시킨 것으로 최근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바이든 트럼프 딱 두 분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3의 후보가 또 있잖아요. 뭐 몇 명 더 있긴 하지만. 자, 이번 조사에서 다자 대결의 경우 했는데 다자 대결이라 봐야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은 이제 세 사람입니다. 바이든, 트럼프, 존 F 케네디 주니어입니다. 자, 다자 대결의 경우에는 트럼프 39, 바이든 38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됐느냐? 무소속으로 나선, 원래는 민주당이었는데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1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생각보다 많은 그런 지지율이죠. 자,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표를 잠식시킨다라는 이유로 이 케네디 주니어를 현재 비난하고 있습니다만은 케네디 주니어는 뭐 아랑곳하지 않고 구글의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의 전 부인 니콜 셰너헌을 자신의 러닝메이트로, 그러니까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는 등 완주하겠다라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자 대결이 되면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확실히 조금 불리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아직 시간이 좀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변할지 좀 두고 볼 일입니다. 자, 이곳 로스앤젤레스에는 볼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오타니 선수의 대형 벽화가 그것인데요. 자, 이 벽화는 그야말로 신세대 벽화입니다. 최신 기술 신세대 벽화. 벽화는 벽화인데 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렇게 카메라를 대면 비추면 이 카메라에서 영상으로 이게 나옵니다. 자, 일단 개요를 좀 전해드리면요. 메이저리그 슈퍼스타 쇼헤이 오타니 선수를 그린 이 대형 벽화가 소속 구단인 다저스의 도시, 이곳 LA 한복판에 등장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 리틀 도쿄에 있는 그 미야코 호텔 한쪽 벽에 그려진 이 벽화는 푸른색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있는 오타니 선수가 타석에서 어딘가를 올려다보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구하는 모습도 담고 있습니다. 자, 호텔 벽면의 높이는 무려 45m, 폭은 15m 크기로 그려진 벽화입니다. 이 벽화 전문 화가인 로버트 바가스라는 사람이 이 미야코 호텔에 먼저 제안을 했고 미야코 호텔과 그리고 오타니 선수 그리고 LA 다저스 측이 모두 흔쾌히 허락을 하면서 시작했는데 이 시작한 지 2주 만에 완성이 된 겁니다. 이 LA의 오타니 선수 벽화가 그려진 건 물론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연말 그 다저스에 이적을 한 것을 기념해서 LA 인근 지역이 허모사 비치라고 있습니다. 이 허모사 비치의 한 그 리커스토어 주류 상점 외벽에 다저스 유니폼을 입은 오타니 선수의 그림이 새겨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 프라이빗하게 한 거고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에 벽화가 더 특별하게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요.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벽화에 신기술이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그 신기술은 AR 기술이라고 해서 뭐 증강현실이라고 할까요? VR보다는 한 단계 위죠. AR 기술이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벽화를 바라보고 내 스마트폰에 카메라를 켜서 카메라로 벽화를 이렇게 담으면 이 카메라에 그림이 갑자기 오타니 선수가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또 공을 던지는 그런 영상으로 생동감 있게 내 카메라에 그 영상이 구현되는 것입니다. 신기하고 재미있는 볼거리가 이제 LA 하나 더 생겼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미야코 호텔 벽에 그려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이 미야코 호텔은 리틀 도쿄, 그러니까 이제 재팬타운에 있는 일본계 호텔입니다. 이 LA에 좀 오래 사신 분들은 잘 알고 또 미야코 호텔도 많이 다녀보고 이제 그런 한인들에게도 뭐 비교적 친숙한 그런 호텔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곳 미주 한인 녀석인데요. 한국에 가서 사기치다가 걸려서 지금 재판을 받았는데 중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이제 검사가 구형한 거니까 최종 선고가 떨어진 건 아니지만 일단 검찰이 아주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자, 한국에서 의사를 사칭하면서 영주권 취득을 알선한다라는 명목 등으로 40억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미주 한인 여성에게 징역 무려 15년의 중형이 구형되었습니다. 한국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올해 51살의 여성 미주 한인 정모 씨에 대한 사기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씨와 함께 기소된 그녀의 여동생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자, 검찰은 피해자와 인적 신뢰 관계를 악용해서 오랜 기간 동안 심각한 사기 피해를 야기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면서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라며 이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일명 제니퍼 정 이름으로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고 하는데요. 정 씨는 피해자 4명으로부터 자녀 유학이나 또는 뭐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무려 41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동생은 6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니퍼 정 씨는 제니퍼라는 이름이 뭐 진짜 이름인지 그냥 가짜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공식적으로 정 씨 라스트 네임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정 씨는 광주 모 대학병원에 자신이 교환 교수로 온 미국 의사입니다 라고 말하고 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나는 미국 의사이기도 하지만 해외 의료기기의 한국 회사 총판 대표로 있습니다 라고, 뭐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그렇게 거짓 소개를 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자녀를 미국에 유학 보내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노려서 자신의 회사에 투자를 하면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고 또 교환 학생으로 또 미국에 공부하러 가기도 용이하다라고 속여서 이 거액을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속여서 받아 가로챈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참 창피한 그런 일이 한국에서 있었고 중형을 선고받았다라는 미주 한인 여성의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제니퍼 정이라고 하면 또 아시는 분이 많이 아시더라고요. 한국에서 또 이런 미국 이민 유학 관련해서 그분 얘기 많이 들었어 이런 사람들 적지 않이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름이 제니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좀 안타까운 한인 관련 사건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시간주에서 스시집을 운영해온 50대 한인 여성이 한인 스시맨에게,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그 업소, 그 가게의 스시맨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간 그 치정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지 경찰국은 지난 25일 에이크런 시대 모처에서 올해 59살의 한인 남성이죠. 진성호 씨를 살인 혐의 등으로 체포해서 구치소에 수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성호 씨는 지난주 미시간주 와이언도트 지역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올해 55살의 한인 여성 김희정 씨를 흉기로 찔러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성호 씨는 경찰에 체포되기 전에 파란색 현대 투싼 SUV를 몰고 경찰의 추격을 피해서 막 도주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자동차가 섰고요. 이제 검거되기 직전인데 그 상황에서 차에 탑승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자기 차 내부에 불을 질렀습니다. 아마 이제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그랬는지 자기가 차 안에 타 있는 상태에서 차 안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 자신의 스스로 방화로 인해서 차량이 화염에 휩싸이기 시작했는데 이게 뭐 너무 뜨거워서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이제 그랬는지 결국은 자기가 어느 정도 화상을 입은 상태로 차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런데 손에는 흉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흉기를 들고 차 문을 열고 갑자기 밖으로 나왔는데 온몸에는 상당히 화상을 입고 있었고, 그런데 경찰이 흉기를 내려놔라고 계속 얘기했지만 불응하다가 결국 경찰의 총격을 받고 이제 체포가 됐습니다. 진 씨는 화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진성호 씨, 그는 살인 행각을 벌인 후에 피해자의 차량을 몰고 오하이오주로 건너가서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체포된 장소는 공식적으로는 오하이오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살된 김희정 씨는 한때는 네일 아티스트로 그 지역에서 일한 적이 있고요. 또 사망 직전까지 미시간주 사우스게이트 지역에서 스시큐라는 일식당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3일 업주 김희정 씨가 식당에 출근하지 않은 것을 걱정한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해서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김희정 씨는 이날 경찰이 들어가 보니까 자신의 아파트 욕조에서 흉기에 수차례 찔려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체포된 진성호 씨는 지난해 가을 이 김희정 씨의 남편이 사망을 했는데, 김희정 씨의 남편이 사망하자 바로 이 김희정 씨에게 애정 공세를 막 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살된 김 씨의 친구인 엔젤라 하스의 말을 따르면 사망한 김 씨는 자신의 업소에서 일하는 진성호 씨에게 처음에는 차량도 제공해주고 또 뭐 주거지도 제공해줄 그럴 정도로 큰 배려를 많이 했다라면서, 그러나 진성호 씨가 너무 지나치게 애정 공세를 계속 펼치자 김희정 씨는 불편함을 많이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하고요. 김희정 씨는 진성호 씨와 단둘이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너무 두렵다, 너무 싫다, 너무 두렵다, 뭐 무섭기도 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친구에게 했었다라고 합니다. 진성호 씨는 피해자 김희정 씨의 남편과, 이미 고인이 된 남편과는 친구 사이였다라고 하고요. 이 스시큐라는 업소에서 헤드 스시맨으로 근무를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비행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잉사가 제작한 항공기의 잇단 기체 결함으로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금 높아지고 있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델타 항공의 에어버스 기종 여객기 엔진 패널이 또 떨어져 나가서 긴급 회항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비행하다가 뭐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왜 자꾸 발생하죠? 이번에는 그런데 보잉이 아니고 다른 겁니다. 이 델타 항공에 따르면 지난 24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향해서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이륙한 A330, 그러니까 프랑스의 에어버스 기종이죠. A330 네오제트 기종 항공기가 엔진 뒤편에 있는 파일론 패널이 떨어져 나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비행 3시간 만에 다시 솔트레이크 시티 공항으로 회항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일론이라는 것은요, 이 날개의 엔진을 고정시키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참 끔찍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죠. 날개에 엔진이 딱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떨어지면 자칫하면 이 엔진이 날개에서 분리해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다행히 뭐 그런 일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정말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객기에는 260명의 탑승객, 13명의 승무원들이 타고 있었지만 이들이 회항한 후 돌아와서 이 얘기를 듣고는 너무 놀랐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회항하면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고 불평불만하잖아요. 나 스케줄 다 뭐 완전히 작살났어. 뭐 스케줄 어떻게 해? 나 너무 피곤해. 왜 회항하는 거야? 하면서 또 목소리를 높이면서 항공사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심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회항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다들 불평, 불만을 토로하고 항의하기보다는 와, 정말 큰일 날 뻔했네라고 정말 가슴을 쓸어내렸다라는 후문입니다. 자, 이번 사고는 미국 항공사 여객기에서 벌써 3개월 만에 최소 3번째 일어난 일입니다. 3번째 일어난 어떤 일이냐? 기체에서 어떤 기체의 부품이나 패널이 탈락해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비슷한 유형의 3번째 사고입니다. 올해에. 요즘 그 비행기 문제점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대형 인명피해가 있는 그런 사고는 아니지만 비행기의 기체 결함과 관련된 문제가 올 들어 한 달에 한 번꼴로 이렇게 발생하고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다가 진짜 큰 사고 발생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반대로 봐도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점이 뭐 만약에 알려지지 않고 밝혀지지 않고 또는 실제로 떨어져 나가지 않고 떨어져 나가기 일보 직전까지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부품이 그렇게 덜렁덜렁 뭐 이렇게 되어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붉어지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정비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조금 더 오히려 안전해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안전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는 생각을 억지로 해봅니다. 네,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는요, 오랜만에 헐리우드 연예가 소식을 하나 제가 준비했는데, 제목은 제가 억지로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61살의 탐 크루즈, 청혼했다가 차였다 입니다. 이 헐리우드 소식인데, 세계적인 그 할리우드 스타 탐 크루즈, 올해 61살입니다. 1962년생이에요. 탐 크루즈가 새 연애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건 뭐 멋있게 얘기했으니까 새로운 연애에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새로운 연애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 결별했다는 것인데, 그 사이 중간에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자, 탐 크루즈가 러시아 사교계의 유명 인사이자 재벌가인 엘시나 카이로바와 사랑에 빠졌다라는 보도가 나온 지 지금 한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결별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엘시나 카이로바라는 여성은 올해 36살입니다. 그러니까 61살의 탐 크루즈보다 25살 어린 25살 연하녀죠. 자, US 위클리 등 보도에 따르면 최근 두 사람의 관계가 매듭지어졌으며 먼저 이별을 요구한 건 카이로바였다고 합니다. 탐 크루즈는 이 카이로바와의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실제로 결혼을 원했지만, 그래서 카이로바에게 청혼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갑작스러운 청혼의 부담을 느낀 카이로바가 결국은 청혼한 지 불과 며칠 안 돼서 바로 그냥 결별의 뜻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후문도 있습니다. 청혼을 받고 청혼을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안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받고 이게 뭐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바로 그럼 결별, 나 지금부터 크루즈 당신하고 탐 당신하고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사귀겠어요. 이거 뭐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달겨들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도 몰라요. 자, 소식통은 카이로바는 탐 크루즈가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의문을 그 여성이 품기 시작했다라면서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진행이 되자 겁이 났던 것 같다라는 뭐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크루즈와 카이로바의 그 열애설은 작년 12월에 처음 나왔으니까 그야말로 얼마 안 됐죠. 영국 런던의 한 파티장에서 두 사람이 진한 스킨십을 나누면서 데이트를 한 것이 목격되면서 처음 알려졌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크루즈가 또다시 사랑에 푹 빠진 것 같았다라고 말하면서 둘은 뭐 육체적으로도 매우 가까워 친밀한 그런 관계인 것으로 보였다라는 관계자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뭐 그렇게 친밀한 관계인지 어떻게 보고 알죠? 네, 여하튼 뭐 스킨십이 진하게 있었다니까 그래서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여하튼 이후 런던의 한 고급 레스토랑의 한 층을 통째로 빌려서 데이트를 하고 만나고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열애설에 더욱 힘이 실렸습니다. 자, 이후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교제 중이다라는 보도도 나왔고, 탐 크루즈가 카이로바의 영국 자택을 자주 방문하는 등 깊은 관계로 발전한 상태라는 외신 보도도 계속 나왔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에 대해서 뭐 부인하지 않았고요. 자, 카이로바라는 러시아 여성, 전직 모델입니다. 카이로바는 러시아 신흥 재벌 드미트리 체츠코프라는 사람과 결혼했다가 얼마 전에 이혼했어요. 11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다가 1년 조금 넘었죠. 2022년 말에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년 조금 넘었죠. 그 둘 사이에는 뭐 자녀가 2명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카이로바라는 여성은 러시아 사교계에서 또 유럽 사교계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유명 인사로 매우 부유한 여성 중에 한 명인데, 어느 정도냐? 영국 그 서리주에 있는 개인 사유지에 3,500만 불짜리 별장을 갖고 있고요. 또 런던에는 2,600만 불짜리 거주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별장과 호화 거주주택에 탐 크루즈가 최근에 그렇게 들락날락 했다라는 것이죠.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그 집 같이 쉐어해서 갖고 싶어서 그런지 탐 크루즈도 재산이 없는 사람은 아닐 텐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탐 크루즈가 서둘렀는지. 자, 탐 크루즈는 지금까지 3번 결혼해서 3번 이혼한 전력이 있죠. 1987년부터 1990년까지는 배우 미미 로저스와 결혼 생활을 했고요. 이어서 1990년부터 2001년까지 배우 니콜 키드먼과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케이리 홈즈와 결혼을 했다가 2012년에 헤어진 바 있습니다. 탐 크루즈, 잘생기고 멋진 건 인정. 그런데 이제 61살인 현재도 이런 그 연애사에까지도 아주 열정적이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둘러 표현하겠습니다. 아주 열정적이네요. 네. 아주 열정적인 탐 크루즈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 탐 크루즈가 좀 너무 성급하게 청혼했다가 차인 게 아닌지 그런 사연을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스토리가 있는 송혜코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